네, 안녕하십니까. 정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감사인 지정 유예 제도 관련해서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나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상장 회사들이나 기타 신청을 유예할 수 있는 회사들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아서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주의 기업을 선정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고요. 금감원이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저희 ESG 기준원에서 구체적인 좀 전문성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감사인 지정 유예 제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여러 차례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 5대 분야의 17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이슈들이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이 감사인 지정 유예 제도의 지향점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또 기업의 현실이나 그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어느 정도 배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일부 내용들은 조금 더 추가됐거나 보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수정 보완이나 개선이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연말에 보도된 자료 내용을 안으로 해서 그 이후에 조금 개선되거나 보완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제 마침 그 외감 규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 예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은 그 외감 규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사인 지정 유예 추진 및 방안 개요 관련한 부분은 최대한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대체를 하면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요. 다만 이 부분에서 실제 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이 되기 위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 평가 기준하고 연결되는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이라든지 혹은 ESG 모범 기준에서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그리고 바람직한 회계감사 지배구조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2017년 외감법 전면 개정 시 도입이 됐고 2018년부터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자유선임 6년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 지정 3년 이렇게 하면 9년이라는 한 주기가 필요하고 그게 대략 2028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그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혹은 뒷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이렇게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일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서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히 감사와 관련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굳이 주기적 지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자유선임하는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인 지정 유예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이후에 관련 유관기관들이나 전문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그런 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TF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정책기관하고 뭐 지배구조 전문기관, 그다음에 회계학회, 그다음에 기업들 대표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작년 1년 내내 요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배 구조가 우수한 기업이라고 조금 폭넓게 시작을 했지만 회계 감사와 관련된 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관련된 이슈이니 적어도 회계하고 내부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합치해 가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 지배 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실제 추진 세부 방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가 되었고, 또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안내가 된 사항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실무 지원 기관들 혹은 주관 기관에서 실제 상장 회사들 혹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들로부터 유예 신청을 받고, 그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실무안을 만들고 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거든요. 올해 초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증선위에서 유예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결격 사유,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기관 TF에서 작년에 6, 7차례 정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디까지, 어떤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사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그리고 또 내부 통제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부분의 TF 참여 기관에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에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에 지정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정감사는 주기적 지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권 지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4년 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 약 한 750개사 내외가 감사위원회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되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되겠죠. 올해 상장사 중 약 79% 이상이 지정감사를 1년 이상 수감할 것으로 보니까 저기에 해당되는 저 두 조건에 다 맞는 기업이 올해 지정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일단 그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신청 단계에서 조금 자격 요건의 이슈가 제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청 접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인 지정유예 평가 기준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정유예를 신청을 하면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괜히 신청하는 게 번거롭고 추가적인 일만 하고 결과는 손에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정유예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그 다음에 못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바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처음에 신청하는 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거기 선정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보완해서 개선을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신청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체 1000점 만점 중에 800점 이상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정 수준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지정유예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제도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또 그 제도를 실제 운영하면서 우리 국내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도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 간의 어떤 조화점을 찾는 측면에서 저런 기준이 제시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서 조정이란 말은 실제 평가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판단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일 기준에 신청 기준일을 현재 시점으로 해서 그 시점에서의 지배구조 수준 자체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때 당시에 바로 개선하지 못하거나 향후에 개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도를 조금 기업 스스로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신청 기준일 그 시점 말고도 이후에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정관의 개정이라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에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확약서라든지 이런 개념의 기업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 확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서류들을 함께 제시하면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 지정 유예 제도는 사실은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서 기업 가치 자체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게 있고요. 한편으로는 현재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기업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을 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채택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성에서 접근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같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10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5개 평가 분야 그리고 가점과 감점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평가 결과를 우수하게 잘 통과를 하셔서 결정이 되면 지정 유예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자유선임 6년이 플러스 3년이 돼서 9년으로 확장된다,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이기 때문에 지정을 3년 동안 유예는 받지만 그 이후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게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5대 분야 17개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과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따 토론 패널로 참여하실 교수님, 정준석 교수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고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라든지 아니면 상장협의라든지 이런 관계기관 TF에 참여한 곳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항목을 선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여기 지금 제시된 것처럼 평가 항목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느냐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4개 정도로 원칙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점 평가 항목과 배점을 명확하게 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지배구조 일반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라든지 주주의 권리 보호 같은 부분도 지배구조의 가장 어떤 지향점, 목표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일부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조금 더 회계하고 감사 쪽에 포커싱을 하자. 그래야 그게 주기적 지정이라든지 직권 지정과 관련된 요 측면에서 적합한 정책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최대한 정량화, 절답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이거 우리가 약하니까 이 부분은 좀 보완합시다 하고 명확하게 지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판단이 필요한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설명에 아마 4월 하순이나 5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한두 차례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의견을 더 취합하고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더라도 자체 개선 노력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회계 투명성이 더 기업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감사 기능의 독립성 평가 5개 5대 평가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이고요. 여기에 3개 항목이 있습니다. 300점 만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범 기준, 지배구조 모범 기준이나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받아들이고, 또 다만 이게 과연 우리 회사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바로 좀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결과적으로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서 1인 100점, 2인 이상 200점 이렇게 조금 굉장히 큰 1000점 만점에 200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큰 비중인 거 맞습니다. 그만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굉장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 이상은 그 규모가 큰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 건데 여기에 100점이라는 큰 점수를 부여했나? 기본 점수인가? 라고 말씀을 혹은 고민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인 이상 할 수 있거든요. 뭐 자산 총액이 1000억 미만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선출과 관련돼서 해서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그렇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법적 요건, 일부 기업에게는 법적 요건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도 유도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것이 2인 이상 선임을 했을 때, 분리선출 방식으로 2인 이상 선임했을 때 200점이라는 큰 점수를 부여한 건데, 이거는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는 거를 기본적인 어떤 그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고도로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입각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임기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3인 내지는 4인의 감사위원이 다 있는데 분리선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올해. 그럴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을 해서 감사위원을 최소한 2명 이상 분리선출할 수 있게 정관에 명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2명 이상 선임할 거라는 기업의 확약서라든지, 그리고 아직 여기에 이제 직접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실제 기업이 신청할 때는 그 확약서를 제시했을 경우에 그 확약서에 따른 이행 계획이라든지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당장 올해라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을 하고 싶지만 아직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그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회사 명의로라든가 어떤 그런 확약이 가능한 그런 명의로 제출을 하면 그 부분도 인정을 하겠다. 즉 구속력 있는 방법에 의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작년 12월 말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미 요걸 캐치를 하고 정관 개정을 한 기업도 있어요. 분리선출을 2인 이상 하게 만들어 놓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요 감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범기준에서도 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도 감사위원회 과반수는 분리선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분리선임하는 그 해당 감사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포함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항목 자체에서는 분리선출하는 대상이 회계 전문가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단 감사위원 2명이 분리선출이 되는 그분들 중에 회계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그 회계 전문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다른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 관련된 내용도 살짝 언급을 해놨는데요. 사실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은 지배구조 모범 기준의 감사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담아놓은 모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공시하도록 하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할 때 50점을 부여한다. 예. 지금 법상으로는 3분의 2 이상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사회이사로 되어 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나이스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모든 기업이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독립적인 우리 국내법에서는 사회이사란 말이 독립이사랑 거의 같은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할 때 50점을 부여하고 3명이 아니고 4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4분의 3 정도 이상이면 추가 점수를 일부 반점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5점 부여 이런 내용들이 이미 작년 말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배포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 완료할 경우에 50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외관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에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항목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감사기구의 전문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3개의 항목이 있고 200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항목들 각각의 평가 항목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항목을 조금 볼까요? 네. 회계 전문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2인 이상 둔 경우 50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2인 이상 둔 경우이고요. 우리 상법상으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두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모범 기준,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중 있게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전문성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주기적 지정 유예와 관련해서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음 평가 항목 5번에서 보면 여기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아니고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둔 경우에 추가 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회계 전문가인지
재무 전문가인지를 묻지 않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일정 점수 5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계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 것이죠. 이게 감사인 지정유예와 관련된 부분이고 회계감사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 우리 감사위원 구성원 중에 회계 전문가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10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 1인, 여기서 그러면 회계 전문가는 어느 범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우리 상법에 기반해서 상법 시행령 내지는 또 관련 규정에 입각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중에 회계 분야에 한정된 전문가를 그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상법 시행령의 제2항 2호에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회계 분야에 한정해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이 회계 전문가에 포함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이 회계 전문가인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회계 전문가 범주 안에 포함되는 분이 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경우에는 추가 점수가 100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회계 전문가는 원칙적으로는 상법 시행령에 기반한 회계 분야의 전문가에 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간이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평가 항목인데요. 이게 5개 항목 250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평가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 자체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말에 이게 배포될 때는 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담 지원 조직, 즉 감사위원회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돼서 안내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또 평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평가위원분들의 의견도 좀 추가로 반영을 하면서 이게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이 한정하지 않고 내부 회계 관리와 관련된 조직과 연계시켜서 같이 회계 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평가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 제도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계 감사 지원 조직이 어디까지냐, 혹은 이게 막 중복적으로 인원이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겸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담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감사위원회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직을 조금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계감사 지원 조직이라고 볼 때는, 얘기할 때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금 범위를 더 넓게 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뒤에 보면 여기서 이제 전담 지원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 끝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의견이 취합되면 조금 더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7번 보면 임직원 현원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 7번하고 다음 슬라이드의 8번은 회계감사 지원 조직 구성원의 평균 근무 연수 이런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상대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기업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업종이나 또 그 기업에 따라서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현재 임직원 인원이. 그런 경우에 그 임직원 전체 대비 내부 감사, 회계 감사 관련된 부서에 인원 비율이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기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자산 규모별로 나누어 평가를 한다라는 방식으로 저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신청 사항을 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취지에 맞추면서도 우리 기업의 현실도 고려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평가 8번도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에 평균 근무 연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이 8번 항목에 대해서도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기업 상장회사 쪽에서의 의견도 좀 있었고, 이것도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절대평가로의 전환 여부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 금감원하고 저희 원하고 노력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 9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전담 지원 조직 내 회계 전문가가 근무하는 경우 1인당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전담 지원 조직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한참 이렇게 만들어가는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등에서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전담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로 추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야 전담 지원 조직으로 인정할 것인지, 뭐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전담 지원 조직이라는 뭐 역할을 내세우면서 다른 업무가 실제 그 조직의 그 부서의 전체 업무의 뭐 절반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 이게 과연 전담 지원 조직일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기업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단이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전담 지원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평가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는 평가위원회 내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기준은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내부 감사 업무를 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전담 지원 조직으로 인정을 하되, 그래도 그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되니까 다른 업무가 인력이든 아니면 그 해당 부서의 업무 전체 내역 중에 일부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전담 지원 조직 부서장의 임원급인 경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 그 부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상으로는 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전담 지원 조직의 부서장이 임원급인 경우에 실제 이 감사 업무 혹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가 굉장히 조금 더 매끄럽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임원급에 비등기 임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위원회가 전담 조직 부서장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부서장 그다음에 부서원을 다 임면 동의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 따지면 4개로 나눠질 수 있고 각각 20점 정도씩 부과를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서장이나 부서원을 평가하지는 않고 감사팀 혹은 전담 지원 조직 부서를 평가하고 그 부서에 평가한 내용이 부서장이나 부서원들에게 반영이 되는 구조인 경우에 이걸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꽤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전체 신청된 기업들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해서 우리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인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도 새 항목 150점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공모 2주 이상 공고를 통해서 외부 감사인 선임하면서 감사의 보수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그 기존에 제시된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평가 시 평가 기준상 가격 지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중 곱하기 2배만큼 감점한다. 사실 가격 경쟁이 어떻게 보면 감사 품질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그런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14번째 항목은 감사인이 제한한 감사 시간 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한 경우에 감점을 한다. 이 부분도 감사 품질의 어떤 재고라든지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노력,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도 100점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정성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시된 이런 1, 2, 3 세 가지 내용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바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실제 참고를 하시면 자산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 감사위원 이상 분리선출 의무가 없는데 했다거나 또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할 의무가 없는데 외부 감사를 하고 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점과 간점 항목이 있습니다. 가점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회계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관련해서 외부 표창을 받은 경우에 점수를 부여하는 거. 예를 들면 거래소 밸류업 우수 공시와 관련된 시상을 받은 경우에 추가 점수를 주는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점 사항은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뭐 저희 원 같은 경우도 ESG 우수 기업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시상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냐 어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시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판단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토론 시간에 조금 추가적인 시간이 제공이 되면 제가 관련된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옆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정재규 한국 ESG 기준원 센터장님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정준혁 교수님입니다. 금융위원회 태연수 회계제도 과장님 모셨습니다. 3.1회계 법인 거버넌센터 장홍준 센터장입니다. 우선은 우리 발제하신 지정 감사 유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정준혁 교수님부터 제가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을 예.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기적 지정 감사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발제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상 저희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제도를 만들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원래 예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과정으로서 저희가 이제 그 지정 유예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논의를 뭐 작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태현수 팀장님 주도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평가 기준과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규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를 뭐 저도 이제 그 제도 그 개선 과정에서 뭐 조금 자문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제도의 목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회계 투명성의 제고에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은 투명해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만은 이제 내부 감사 조직이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외부 감사인을 잘 선임을 해서 그 외부 감사인이 이제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다. 이제 이런 출발점에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평가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들을 잘 보시면은 내부 감사 기구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감사위원회가 과연 독립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이사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회사에 출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데들을 조금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외부 감사인이 그렇다면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발표 기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정 관련된 그런 독립성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이야기도 좀 선정할 때의 그 기준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확보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회사를 회계 투명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징표들이 아닐까, 뭐 그런 고민하에 이런 그 점수표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에 그 지정 제도가 이제 상당히 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유예를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외감법에 나와 있는 원래 그 주기적 지정감사가 들어왔을 때의 그 취지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 점수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다들 이게 왜 10점이고 이게 20점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많은 고심 끝에 또 만드신 거를 제가 또 옆에서 봐서 그런 점을 조금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점수가 왜 그렇게 매겨졌는지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태현수 팀장님께서 전반적인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팀장 태현수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정책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평가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배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제가 이름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맞겠지만, 그러니까 전 뭐 세미나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뭐 제도나 정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발표되고 났을 때 뭐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좀 오해도 풀고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고요. 아까 좀 전에 정준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면 이제 내부 감사 기구와 외부 감사인, 그리고 금융 감독 당국의 그 회계 감리일 텐데, 그 주기적 지정 제도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였는데, 그 주기적 지정 제도의 그 큰 틀을 유지를 하되 그 지정 주기를 조금 더 늘려주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요 제도의 골자이고요. 그랬을 때 그 세 개 축 중에서
이 외부 감사인에 대한 지정 주기가 조금 자유선임 주기가 좀 길어졌을 때 그거를 보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될 정도의 기업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결국엔 그 내부 감사 기구 그리고 내부에서 회계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고심 끝에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아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평가 기준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그 제도나 평가 기준은 첫 해 운영을 하고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거쳐서 만들어진 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그 좋은, 그러니까 정말로 회계 투명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느냐, 유예 대상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일정상으로 보면 저희가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전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나서 6월이 되면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여름을 지나면 유대상이 선정이 최종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할 계획이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뭐 질문 받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려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홍균 센터장께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른쪽 세 분은 실제로 이 유예 방안을 직접 만들고 또 구체화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오늘 원래 사실은 시간 제약을 고려해서 이 현장 질문을 안 받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제 생각은 현장 질문을 조금 받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짧게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현장 질문은 저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안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일단 코멘트 먼저 드리면은 뭐 아주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감사인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이 아닌 감사 품질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은 굉장히 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담겨 있고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지표가 여전히 이렇게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높게 되는 경우에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가격 항목이 포함되면은 적정 수준의 감사 시간 투입과 감사 보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낮은 가격을 써내는 유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가격 요소는 선정 시가 아니라 선정 후에 협상 시에 고려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외부 감사인의 선임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임 결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인이 유예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아닌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가격 점수를 최대화해서 반영한다든지, 이 감사위원회가 아닌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형식적인 문서화를 통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겠으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히
그 문서 검토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 필요시에는 이 평가위원회 또는 실무 지원 조직에서 해당 회사의 감사위원회나 제안에 참여한 그런 회계 법인들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또 권한 부여 등의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준비는 했는데 나중을 위해서 아껴놓고 나중에 질문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회계법인 입장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Q&A는 사전에 질문을 주셔서 그걸 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정유예제도라는 게 이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하고 좀 연계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렇게 고민되는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이렇게 사전에 좀 했고요. 현장에 대한 질문은 요 사전 질문이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취지는 이제 이게 평가라는 게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주관적인 요소를 좀 최대한 배제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형식적인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재규 센터장님께서 아까 발제를 해주셔서 좀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제도를 평가하거나 어떤 형식적인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는 그나마 좀 객관적이거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가 좀 용이한데 실제 그 제도나 조직이 기능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건 간에 그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실효성이나 실제 운영, 실질적인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평가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안내드렸던 평가 항목에 대한 좀 세부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실무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단순히 규정이라든지 뭐 또 내부적으로 기업이 꼭 불순한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잘 포장해서 있는 제도를 조금 더 빛나게 해서 제시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포장은 되게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고민하면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판단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들이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오늘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진 못했지만 저희 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금감원하고 계속 협의하고 우리 금융위 의견도 조금씩 반영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에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평가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을 것이고 조금씩 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유예의 법적 근거하고 취지나 배경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 정준혁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모두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종합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주기적 지정제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취지 자체가 그 이제 회계 처리의 신뢰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회계 처리 그 신뢰성이 양호하고 투명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지정유예를 할 수 있는 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거는 우리 외관법에 이제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지정유예뿐만 아니라 저희 외관법에 보면은 아예 이제 그 면제가 되는 그런 근거 규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령의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걸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정유예를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이 과연 회계 처리의 신뢰성이 지정 감사 시행 이후로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법적 근거는 뭐 외관법에 분명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회계 처리 신뢰성이 양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 감사 조직이 과연 적절하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내부 감사 기구가 주도해서 선임하는 외부 감사인들이 과연 하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뭐 항목도 17개인가요? 이렇게 많아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부 감사 조직이 잘 되고 외부 감사 선임이 잘 되느냐를 보시면은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평가위원회에서도 잘 참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외부 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평가할 텐데, 지금 평가 기준은 이 선임 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 선임 이후의 감사 품질에 대한 평가 부분은 어떻게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연수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질문처럼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의 그런 감사 과정을 잘 관리 감독을 하거나 감사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매저해서 평가 기준으로, 선정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쉽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항목 자체는 그러니까 정량화된 항목 자체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단계에 좀 비중이 많이 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항목 중에 그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뒀고, 정준혁 교수님께서 또 기대하신다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평가위원회 1차 킥오프 회의를 했을 때 그 선정 단계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위원분들의 좀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정 단계에서도 볼 것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적인 논의를, 이제 기준을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는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에 이게 큰 틀에서 아까 정재규 센터장님이 저희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량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매저하기 어려운 여러 지표들을 정성적으로 배점을 둬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다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최대한 정량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정성평가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볼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질문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질문이 꽤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장원균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제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현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의 방안의 예시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평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정재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담 지원 조직과 규모의 전문성 관련된 평가 항목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면은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다음으로 이제 충족이 안 되거나
그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또 상세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당연히 이제 타임라인도 마련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조직 자체를 개편을 해야 되고 또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또 정책, 절차, 정관까지 고쳐야 되고 또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렇지만 면밀한 분석하에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덧붙여서 평가 항목 15번의 정성평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 회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좀 지향점이 다르긴 하겠으나 회계 그리고 감사 관련된 지배구조에 한정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드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임 감사임원을 선임한다거나 또 감사위원회 회의 빈도 또 유형을 제고한다거나 또 경영진을 배제한 외부 감사인과의 주기적 미팅을 정례한다고 하거나 또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개별 평가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회계 부정 발생 시에 또 이 감사위원회 주도로 이 전문가를 활용하고 계신데 그 활용 수준을 좀 고도화하거나 또 현재적 부정과 분식 발생 시에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내부 고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제도화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 박사님이 논의는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회계와 감사 관련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함한 그런 전반적인 보다 넓은 의미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든지 선임 사회이사를 임명한다든지 또 사회이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거쳐서 연임을 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제도 중에 집중투표제도 장기적으로 반영을 고려를 한다면은 좀 더 재배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 지정제 유예 방안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답변은 뒤에 질문하고도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고 현장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상대 평가를 하실 때 이제 규모를 고려하시는지 이 부분인데요. 우리 정재규 센터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아까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 때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요. 특히 평가 7번 항목이 임직원 현원 대비 회계감사 부서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항목은 작년 말에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할 당시부터 자산 규모별로 예를 들면 뭐 2조 이상, 5천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에서 5천억 사이, 1천억 미만으로 나누어 평가를 할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신청 상황을 보고 실제 기업들의 현실을 봤었을 때 이러한 그 기업 규모에 따른 상대 평가가 적절할 것인지 여부, 혹은 이거를 절대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일단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이게 혹시 자산 규모보다 더 크리티컬하게 뭐 그 임직원 전체 인원 비율로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업종을 더 크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이 항목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그 평가위원회 내에서 굉장히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임직원 현원 대비 회계감사 부서의 인원 비율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규모를 고려하는 상대평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8번째 항목에 회계감사 지원 조직 구성원의 어떤 평균 근무 연수와 관련된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자산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라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상장 회사 측에서 일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 평가 8번 항목도 상대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실제 신청을 받아보고 기업 현실이 어떤지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계속 주시면 추가로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이면서도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그 정책의 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질문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긴데요. 아까 우리 장은규 센터장께서 말씀 주신 그 보수에 대한 부분이 그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 있긴 하나 그 들어가 있는 자체가 이 가격 경쟁을 좀 촉발해서 회계 품질을 저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시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인 우리 정준혁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일 민감하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회계법인의 또 생각과 또 기업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제일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감사위원회 역할이 뭘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외감법에 보면은 이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이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사실은 그 뭐 사회이사라든지 이사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은 상법에 따르면은 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주의 의무 또 충실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고 하니 이게 감사위원들이 기계적으로 정말 앉아가지고 뭐 1 더하기 1 더하기 3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감사인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까를 이제 외부 감사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위원들에게 위임을 하는 그게 이제 저희 상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그 외부 감사인들이 마음껏 하시고 정말 독립성을 갖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뭐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이제 그런 수요도 있고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외부 감사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거 역시 사실은 뭐 선관주 의무를 다했다라고 예를 들면 뭐 비용에 있어서 아무런 컨트롤을 안 한다. 뭐 이러면은 또 그것도 이제 선관주 의무를 다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위원 이런 이제 평가 기준이 없더라도 감사위원으로서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히 상법에 이제 부여된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드실 때도 그런 고민하에 말씀대로 이제 뭐 저가 경쟁 뭐 이런 걸로 인한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감사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만약 감사위원회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상법상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일일이 A로 해라 B로 해라까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상법의 취지나 외관법의 취지나 또 감사위원회를 둔 취지와는 조금 다소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도 그 설계 과정에서 좀 자문도 드리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배점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10점, 20점을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종합된 것 같고 감사위원으로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뽑아야 되지. 우리는 뭐 이렇게 누가 평가 기준을 안 주나 그것만 기대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장은규 센터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성평가 항목에 이제 가산 항목이 있는데 이게 주로 회계나 감사 쪽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사회나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좀 고려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고요. 태연수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좀 전 6번 질문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그 뭐 필요하면 일단 추후에 또 더 제가 보완 설명 취지나 이런 것들 과정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 7번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 뭐 옆에 계신 두 분이 최고 전문가 분들이신데 사실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배구조의 요소들이 학자마다 또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이 어떤 연결고리를 거쳐서 회계 투명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전문가분들마다 시각도 다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느 요소까지 지배구조에서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려보면 이게 초창기에 논의가 될 때 그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주기적 지정을 아예 면제하는 것도 고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 주기적 지정을 아예 면제하는 구조였다면 훨씬 더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요소를 담으려 했을 거고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에도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이 잡혔고 그러면 이 3년 정도 주기적 지정을 이제 면제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자유선임 기간을 늘려주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포함되는 거라면 그거에 적합한 지배구조 가장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논란이 없는 지배구조 요소들을 식별해서 우선적으로 평가 기준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준화하자는 게 TF의 논의 과정에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배구조의 여러 요소 중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도의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인센티브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그 큰 틀의 목표와 그 인센티브 내용과 요 이제 기준점들이 좀 비례되게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거 위주로 조금 첫 해에는 설계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사실은 그 평가위원분들이 그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보면 회사의 실제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 이 회계 투명성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정성평가 영역에서 좀 많이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결과가 나올 때나 평가 기준을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했을 때 한 번 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